덕유산의 웅장한 능선이 붉게 물든 단풍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은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서서히 훼손되고 있었다. 최고급 등산복으로 온몸을 휘감았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인상을 전혀 감추지 못한 한 무리의 사내들이 좁은 등산로를 제 집 안방처럼 점거하며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중심에는 전라북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거대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인 장두식이 거만한 표정으로 껌을 씹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산 전체가 자신의 사유지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고, 마주치는 일반 등산객들은 그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와 문신에 눌려 황급히 길을 비켜주거나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장두식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은 덩치가 크고 눈매가 사나운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공포만이 남았다.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만끽해야 할 등산객들은 이 불청객들의 등장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불평을 늘어놓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장두식은 등산객들이 자신을 피해길 가장자리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자신의 권력이 이 깊은 산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도 겸손해질 줄 모르는, 오로지 힘과 폭력만을 숭상하는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때 장두식의 눈앞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은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 낡은 등산복을 입고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 한 노인이었다. 노인의 걸음은 매우 느렸고 등산로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정상을 향해 과시하듯 올라가던 장두식 일행의 속도를 늦추게 만들었다. 노인은 귀가 어두운지 뒤에서 다가오는 위협적인 발소리를 듣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호흡과 발끝에 집중하며 묵묵히 산을 오르고 있었다. 장두식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짜증 섞인 표정이 역력해졌고,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눈치를 보며 앞으로 나서서 노인을 거칠게 밀치려 했다. 부하의 손이 노인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장두식은 직접 나서서 노인의 배낭을 강하게 잡아채며 그를 등산로 구석으로 내동댕이쳐 버렸다. 갑작스러운 물리력의 중심을 잃은 노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거친 흙바닥으로 넘어졌고,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지팡이가 바위 틈으로 굴러 떨어졌다. 주변에 있던 등산객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장두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내려다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이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사실 자체를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할 희생양으로 삼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바닥에 쓰러진 노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떨리는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장두식은 그 틈을 주지 않고 등산화 발로 노인의 허벅지를 짓밟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을 텐데도 노인은 신음소리를 억누르며 장두식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침묵과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장두식은 노인의 그 굴복하지 않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그 태도를 짓밟기 위해 더욱 잔인하게 발에 힘을 주었다. 주변의 부하들은 낄낄거리며 보스의 행동을 부추겼고 산속의 평화는 완벽하게 깨져버렸다. 이 잔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만 그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높은 바위 위에는 두 명의 여성이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명은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구를 지닌 여성으로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중령 강수진이었고, 휴가를 맞아 오랜 은사를 찾아 이곳에 온 참이었다.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차갑게 가라앉아 장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살인적인 시선으로 쫓고 있었다. 강수진의 옆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 출신의 예비역 중사 이하은이 서 있었는데 그녀 역시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사기고 있었다. 이하은은 현역 시절 전설적인 작전 수행 능력으로 이름을 날렸던 인간 병기였으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저들을 제압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옆에 있는 강수진 중령의 눈치를 살피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은 쓰러진 노인, 즉 그들의 전설적인 스승이자 전직 특수부대 사령관이었던 박 영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장두식은 노인이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자 흥미를 잃었는지 마지막으로 노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어깨를 으쓱거리며 사라져갔다. 부하들 역시 쓰러진 노인을 비웃으며 장두식의 뒤를 따랐고 등산로는 다시금 침묵에 잠겼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바위 위에서 지켜보던 두 여성의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수진과 이하은은 장두식 일행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지체 없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쓰러진 노인에게로 달려갔다. 흙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박영감은 다행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다리의 부상이 심각해 보였다. 강수진은 익숙한 솜씨로 노인의 상태를 살피며 응급조치를 취했고 이하은은 주변을 경계하며 장두식 일행이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가지의 제압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의 안위였다. 박영감은 걱정스러운 표정의 제자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영감은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던 전설적인 군인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조용히 산을 오르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거나 무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서 감내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인 강수진과 이하은에게는 스승이 당한 모욕이 자신들이 당한 것보다 더 큰 분노로 다가왔다. 강수진은 스승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와도 같았다. 이하은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며 장두식 일행의 이동 경로와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정보망을 가동하여 전라북도 일대의 조직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있었다. 707과 UDT라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정점에 섰던 두 여성이 사적인 복수를 위해 손을 잡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법과 원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군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제약을 잠시 내려놓고 짐승을 사냥하기 위한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로운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강수진은 박영감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산 아래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에게 인계했다. 스승이 안전하게 후송되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등산화 끈을 다시 단단히 조여매며 산 정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작전 지역에 투입되기 직전의 지휘관처럼 냉철하고 차분했지만 그 내면에는 뜨거운 용암과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하은 역시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전술 단검의 위치를 확인하며 강수진의 옆으로 다가와 섰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전우애와 살기가 공존했다. 장두식은 자신이 건드린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산행을 즐기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곧 진짜 포식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운명이었다. 강수진과 이하은은 험준한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고
그녀들의 움직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하고 빨랐다. 마치 숲의 일부가 된 것처럼 은밀하게 이동하는 그녀들의 뒤로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오만한 자에게 내리는 심판의 서막이었다. 산중턱 쉼터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떠들고 있는 장두식 일행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수진은 잠시 멈춰서서 소리의 방향을 가늠했고 이하은은 손가락으로 우회 경로를 가리키며 포위 전술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눈빛 교환만으로 완벽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고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정면 돌파 대신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사냥 방식을 택했다. 장두식이 느끼게 될 공포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처절할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속의 그림자는 길어졌고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면서 덕유산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어둠은 특수부대원들에게 있어 가장 친숙한 친구이자 강력한 무기였기에 강수진과 이하은에게는 최적의 사냥터가 마련된 셈이었다. 반면 장두식 일행에게 다가오는 밤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자 공포의 시간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하산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퇴로는 보이지 않는 유령들에 의해 차단되고 있었다. 숲속 어디선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취한 그들은 그것이 죽음의 신호임을 알지 못했다. 강수진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장두식의 얼굴을 조준경이 아닌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는 당장 달려나가 그의 목을 꺾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쉽게 끝내는 것은 스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놈에게 진정한 지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했고 그 교육은 산을 내려간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하은은 장두식의 차량 번호와 부하들의 인상차기를 모두 파악했고 오늘 밤 그들의 거처가 어디인지 알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제 사냥의 준비는 모두 끝났고 남은 것은 사냥감을 몰아넣어 잡는 것뿐이었다. 강수진과 이하은은 장두식 일행이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들의 뒤를 밟았다. 도심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오늘 밤 전주 시내에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였으며 악인들에게 자비란 없을 것임을 확인하는 침묵의 서약이었다. 장두식의 오만이 불러온 비극은 이제 막 막을 올렸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혹할 것이었다. 전주 시내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감돌며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수진은 팔짱을 낀 채 수술실 앞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문을 뚫어버릴 듯이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전 의사로부터 박영감의 갈비뼈가 3대나 부러지고 대퇴부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들은 직후였다. 일반적인 노인이었다면 쇼크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버텨낸 스승의 모습이 떠올라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고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영웅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캔커피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빈 캔을 한 손으로 구겨버리며 억눌린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현역 시절 적진 한복판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존경하는 스승이 시정잡배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이하은은 당장이라도 그놈들을 찾아가 뼈와 살을 분리해버리고 싶었지만 옆에 서 있는 선배 강수진의 침묵이 그녀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강수진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통하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대테러 작전과 고공 침투, 그리고 요인 암살 저지 등 수많은 비공식 작전에서 완벽에 가까운 성공률을 기록한 살아있는 교범과도 같았다. 겉보기에는 차분하고 냉철한 지휘관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요함과 잔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적이란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으며 이번 사건의 주동자인 장두식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제거 대상이 아닌 교육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한편 이하은은 해군 특수전전단 UDT 역사상 최초로 여군으로서 지옥주를 수석으로 통과하고 실전팀에 배치된 괴물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육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적의 급소를 타격하는 근접 전투의 스페셜리스트였으며 특히 나이프 파이팅과 맨몸 격투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녀의 전투 스타일은 거칠고 파괴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과 본능적인 감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하은에게 이번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약자를 괴롭히는 포식자의 오만함을 꺾어 놓아야 하는 일종의 사명감처럼 다가왔다. 긴 침묵 끝에 강수진이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차분해서 오히려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 따위는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법의 심판은 너무 느리고 관대하다고 덧붙였다. 장두식 같은 자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데 도 같은 자들이었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써준 반성문이 아니었다. 강수진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공포와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결론지었고 이하은은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하은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안 앱을 실행시켰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정보망에 접속하여 장두식에 대한 상세 프로필을 화면에 띄웠다.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건설업과 유흥업을 장악하고 있는 폭력 조직. 쌍용파의 보스 장두식 전과 15범에 수많은 폭행 및 갈취 혐의가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매번 풀려난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 화면 속에 비친 그의 거만한 얼굴 사진을 보며 이하은은 차가운 비소를 흘렸고 이 데이터 쪼가리가 오늘 밤 그가 겪게 될 지옥의 예고편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전주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수진은 이번 작전의 명칭을 재교육이라고 명명했고 목표는 살해가 아니라 장두식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켜 다시는 남을 해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심리적인 거세 작업이었으며 특수부대에서 포로 신문 저항 훈련 때나 사용되는 극한의 방법들이 동원될 예정이었다. 민간인을 상대로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군복을 벗은 상태였고 이 도시는 그들의 작전 구역이었다. 강수진은 707 부대원 시절 익혔던 도시 게릴라 전술을 바탕으로 장두식의 동선을 예측하고 납치 지점을 선정했다. 장두식은 자신의 구역인 전주 시내에서는 경호가 느슨해질 것이 분명했고 그 방심이 바로 그들의 침투 경로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하은에게 장비 확보를 지시했고 이하은은 자신의 개인 커넥션을 통해 추적이 불가능한 차량과 비살상 제압용 장비들을 조달하기로 했다. 총기류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맨손으로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하은은 병원을 나서기 전 박영감의 병실에 잠시 들러 잠든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노인의 모습은 그녀의 전투 본능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녀는 반드시 스승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병실을 나설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제자의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포착한 저격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SUV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엔진 소리는 마치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게 깔렸다. 강수진은 조수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전주시의 지도와 CCTV 위치를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했으며 우발 상황에 대비한 플랜 B와 플랜 C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장두식이 오늘 밤 자신의 유흥업소인 임페리얼 클럽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곳이 바로 작전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클럽 주변은 번화가였지만 그만큼 소음이 많아 오히려 은밀한 행동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기도 했다. 전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호흡 소리만으로도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에 명암을 드리웠고 그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태어난 그림자 전사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훈련받은 모든 기술을 살인이나 전쟁이 아닌 한 인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 과정이 꽤나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심장 박동은 차분하게 유지되었고 아드레날린은 적절한 수준으로 분비되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전주 신시가지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검은색 SUV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거리는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는 인파로 북적였고 곳곳에서 음악 소리와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들려왔다. 장두식의 왕국이라 불리는 이 거리에서 그는 왕처럼 군림하고 있을 테지만 곧 그 왕좌가 처형대로 변할 것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수진은 차창 밖을 내다보며 장두식의 부하들이 배치된 위치를 눈으로 스캔했고 그들의 허술한 경계 태세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임페리얼 클럽 앞에는 덩치 큰 기도들이 무전을 하며 서 있었고 입구 주변에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이하은은 클럽 뒷골목의 어두운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검은색 전술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케이블 타이, 검은색 복면 전술 장갑, 그리고 3단봉과 같은 진압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익숙한 동작으로 장비를 착용했고 화려한 등산복이나 군복 대신 움직임이 편한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어둠의 일부가 되었다. 강수진은 손목시계를 보며 정확한 타임라인을 체크했고 이하은에게 진입 신호를 보냈다. 그들의 목표는 클럽의 정문이 아닌 직원들이 드나드는 뒷문과 환풍구를 통한 침투였다.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내부 CCTV를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고 그 다음은 장두식이 있는 VIP 룸까지 소리 없이 이동하는 것이었다. 마치 유령처럼 벽을 타고 이동하는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고 뒷문을 지키던 조직원 하나는 자신의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른 채 순식간에 기절해 쓰러졌다. 쓰러진 조직원을 소리 없이 끌어다 쓰레기통 뒤에 숨긴 이하은은 강수진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의 배전반을 찾아 능숙하게 조작을 시작했고 잠시 후 클럽의 일부 구역이 정전에 휩싸였다. 갑작스러운 어둠의 내부에서는 당황한 소리들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두 사람에게는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다. 혼란을 틈타 건물 내부로 진입한 그들은 좁은 복도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며 마주치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이미 이하은이 미리 준비해온 루핑 장치에 의해 무력화된 상태였다. 감시실에 있는 직원들은 화면 속에서 평화로운 복도만을 보고 있을 것이며 실제로는 두 명의 살인 병기가 자신들의 보스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강수진과 이하은의 발소리는 카펫 위에서도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호흡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이제 장두식이 있는 3층 VIP 룸까지는 불과 계단 몇 개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VIP 룸 앞에는 장두식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행동대 장급 조직원 2명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허리춤에 흉기를 차고 험악한 표정으로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장 도망쳤을 것이었다. 강수진은 코너 뒤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하은에게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였다. 동시에 처리하라는 신호였다. 두 여전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폭발적인 속도로 코너를 돌아 튀어나갔다. 그녀들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고 몸 동작은 바람보다 빨랐다. 복도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두 여자의 옷자락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뿐이었으나 문 앞을 지키던 두 사내는 그 소리를 인지할 겨를조차 없었다. 강수진은 왼쪽 사내의 시야 사각지대로 파고들며 손난로 목에 경동맥을 정확히 가격했고 동시에 반대편 손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아 비명을 원천 봉쇄했다.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눈을 까뒤집으며 허물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초도 채 되지 않았으며 그의 몸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강수진의 무릎에 받쳐 소리 없이 뉘어졌다. 그녀의 동작은 마치 잘 짜인 춤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상대방에게 반격할 0.1초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제압이었다. 이하은의 움직임은 강수진보다 훨씬 더 거칠고 직선적이었는데 그녀는 오른쪽 사내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타하여 숨통을 끊어놓은 뒤 무릎 뒤 오금을 걷어차 무너뜨렸다. 사내가 고통에 몸을 비틀며 앞으로 쓰러지자 그녀는 재빠르게 그의 목 뒤를 감싸 안으며 경추를 압박해 기절시켰다. 이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고 2명의 거구는 복도 바닥에 쓰레기 봉투처럼 나뒹굴게 되었다. 이하은은 쓰러진 사내들의 허리춤에서 무전기와 잭나이프를 제거한 뒤 그들을 근처 비품실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 흔적을 지웠다. 비품실 문을 닫고 나온 두 사람은 서로의 복장 상태를 점검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격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호흡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VIP룸 안에서는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와 함께 남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이는 방음벽 너머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강수진은 잠시 눈을 감고 방 안의 기척을 살피며 인원수를 파악하려 애썼고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대략 7명에서 8명 정도의 인원이 내부에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며 이하은에게 진입 순서를 지시했고 이하은은 문고리를 잡으며 돌입 준비를 마쳤다. 문이 열리자마자 뿜어져 나온 것은 매캐한 담배 연기와 값비싼 양주 냄새, 그리고 저속한 농담들이 뒤섞인 탁한 공기였다. 화려한 조명이 돌아가는 넓은 방 안쪽 상석에는 장두식이 다리를 꼬고 앉아 양옆에 여자들을 끼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부하들이 둘러앉아 그를 찬양하고 있었다. 그들은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술이나 안주가 들어오는 줄 알고 시선을 돌렸지만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웨이터가 아닌 검은 전술복을 입은 2명의 불청객이었다. 순간 방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고 장두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불쾌한 표정으로 누구냐고 소리쳤다. 강수진은 대답 대신 문을 등지고 서서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고 그 철컥하는 소리는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이하은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병 하나를 집어들었고 그 여유로운 태도는 방 안에 있던 사내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장두식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부하가 벌떡 일어나 욕설을 퍼부으며 이하은에게 다가갔지만 그것이 그가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여자가 감히 이곳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손을 뻗어 이하은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부하의 손이 닿기도 전에 이하은이 들고 있던 양주병이 허공을 가르며 그의 머리통을 강타했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비명과 함께 사내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고 나머지 부하들은 당황하여 허리춤에서 강목이나 회칼 같은 흉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하은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손에 남은 병목을 흉기처럼 쥐고 자세를 잡았다. 그녀에게 이 정도 숫자의 양아치들은 훈련소 동기들과의 아침 구보보다도 쉬운 상대였다. 강수진은 문 앞을 지키며 도망치려는 자들을 차단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상황을 조율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덤벼드는 조직원 하나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린 뒤 그를 인간 방패막이로 삼아 다른 조직원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최소한의 동선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절권도와 크라브마가의 혼합 형태였으며 급소만을 골라 타격하는 정밀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조직원들은 분명 자신들이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장두식은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전라북도에서 네로라 하는 주먹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저 두 여자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해 보였다. 그는 황급히 테이블 밑에 숨겨두었던 비상벨을 누르려 했지만 언제 다가왔는지 모를 이하은이 던진 재떨이가 그의 손등을 정확히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에 장두식은 비명을 질렀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올려다보았다. 방 안은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가구들, 그리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내들로 가득 찼지만 강수진과 이하은의 몸에는 핏방울 하나 튀지 않았다. 그녀들은 이 난장판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고 쓰러진 적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확인사살 과정을 거쳤다. 발목을 밟아 인대를 끊거나 어깨를 탈골시키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려왔고 그 잔혹함은 폭력배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각인시키는 일방적인 폭력의 현장이었다. 마지막 남은 조직원 하나가 공포에 질려 흉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강수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명치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그녀는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이제 방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두 명의 여자와 구석에 몰린 장두식뿐이었고 시끄럽던 음악 소리마저 멈춰버려 정막만이 감돌았다. 장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소파 뒤로 물러나며 누구냐고 얼마를 원하느냐고 다급하게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이하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통을 집어들어 장두식의 머리에 쏟아부으며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차가운 얼음과 물이 쏟아지자 장두식은 푸르르 떨며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여자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다. 강수진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장두식과 눈높이를 맞췄는데 그 눈동자는 덕유산에서 마주쳤던 그 어떤 맹수보다도 무섭고 깊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장두식의 머릿속에는 그제야 자신이 발로 찼던 노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장두식은 설마 그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어 헛웃음을 흘렸지만 강수진의 손이 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는 순간 웃음은 공포로 바뀌었다. 그녀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서 거구인 장두식의 몸이 허공에 붕뜰 정도였다. 강수진은 그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이고 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장두식은 숨이 막혀 스캔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하은은 쓰러져 있는 부하들의 옷을 찢어 장두식의 손과 발을 결박할 밧줄을 만들었고 능숙한 솜씨로 그를 포박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용하는 매듭법은 특수부대에서 포로를 호송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드는 고통스러운 방식이었다. 장두식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지만 이미 그는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신세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은 그를 마치 짐짝처럼 들어올려 비상구 쪽으로 이동시켰고 클럽의 소란을 피해 조용히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다. 클럽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땀에 젖은 그들의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다. 이하은은 미리 대기시켜둔 차량의 트렁크를 열었고 장두식은 짐짝처럼 그 안에 처박혔다. 그는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려 눈을 굴렸지만 트렁크 문이 닫히며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둔탁한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강수진은 주위를 한 번 더 살피며 목격자가 없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뒷골목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완벽한 납치였고 누구도 이 밤의 사건을 알지 못할 것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이하은이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조수석의 강수진은 태블릿을 켜 다음 목적지를 설정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인적이 드문 전라북도 완주군의 깊은 산속 과거 군사 훈련장으로 쓰이다 폐쇄된 구역이었다. 그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곳으로 비명소리가 아무리 커도 산짐승 울음소리에 묻혀버리는 완벽한 교육장이었다. 차는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전주의 화려한 밤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끄러운 소음으로 채워졌다. 차 안에서 강수진은 박영감의 상태를 묻는 병원 측의 문자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오히려 장두식에 대한 처벌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뒤쪽 트렁크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자가 겪게 될 지옥 훈련 코스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과정이 될 것이며 다시는 타인을 짓밟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심리적 개조 작업이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자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이하은의 운전 솜씨는 거침이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고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은 마치 유령처럼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트렁크 안의 장두식은 이 흔들림과 어둠 속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조차 모른 채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잡초가 무성한 폐교의 운동장이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음산한 분위기의 그곳에는 낡은 철봉과 부서진 건물들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다. 이하은은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어 장두식을 끌어내렸고 그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강수진은 트렁크에서 삽과 곡괭이를 꺼내 장두식의 앞에 던지며 오늘부터 이곳이 너의 새로운 집이자 훈련소가 될 것이라고 차갑게 선언했다. 장두식은 눈앞에 놓인 도구들을 보며 자신의 무덤을 파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덜덜 떨었다. 하지만 강수진의 의도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선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장두식의 재갈을 풀어주며 당장 일어나서 연병장을 돌라고 명령했다. 거부할 경우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장두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밤은 깊었고 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폐교의 운동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뼈를 깎는 듯한 차가운 산바람만이 을씨년스럽게 불어와 장두식의 얇은 셔츠를 파고들었다.
그는 트렁크에서 짐짝처럼 던져진 충격으로 인해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알 수 없는 장소에 끌려왔다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무너져가는 건물의 검은 실루엣과 잡초가 무성한 바닥뿐이었다. 이곳은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고 그가 평소에 누리던 권력이나 인맥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야생의 세계였다. 장두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비웃는 듯한 메아리뿐이었다. 장두식은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강수진과 이하은이 그를 납치할 때 압수해버린 뒤였다. 그는 절망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두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지금이라도 자신을 풀어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뻔뻔한 제안을 던졌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비밀 계좌에 있는 거액의 돈을 언급하며 협상을 시도했는데 이는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습성에서 나온 최후의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을 들은 강수진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손에는 라이터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수진은 장두식의 명품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낸 지갑과 현금 뭉치를 바닥에 던지고는 망설임 없이 라이터를 켜 불을 붙여버렸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지폐들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장두식은 자신의 피 같은 돈이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강수진은 타오르는 불빛을 등지고 서서 이곳에서는 돈이 휴지 조각보다 못하며 오직 생존 본능만이 너를 증명할 수 있다고 차갑게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기에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고 장두식은 그제야 자신이 마주한 상대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괴물들임을 깨닫 시작했다. 이하은은 멍하니 서 있는 장두식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강하게 걷어차며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다. 억소리와 함께 장두식이 무릎을 꿇자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낡고 더러운 훈련병 시절의 군복 바지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녀는 지금 입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명품 옷들을 모두 벗고 10초 안에 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명령했는데 그 말투는 마치 훈련소의 악명 높은 조교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장두식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하은이 허리춤에서 꺼낸 묵직한 진압봉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기 시작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속옷 바람으로 선 장두식은 덜덜 떨며 흙투성이가 된 군복 바지를 꿰입었고 그 모습은 조금 전까지 클럽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조직 보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이제 이름도 계급도 없는 그저 교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하찮은 훈련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강수진은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이제부터 너는 인간 장두식이 아니라 1번 교육생으로 불릴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녀는 이 훈련의 목적이 너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개조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다시 주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두식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강수진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시 첫 번째 훈련 코스를 지시했다. 그것은 특수부대 훈련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기로 악명 높은 PT 8번 온몸 비틀기의 변형 동작이었다. 차가운 흙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버티는 이 동작은 평소 술과 여자에 절어 살던 장두식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그는 몇 초도 버티지 못하고 다리를 내렸지만 그때마다 이하은의 워커가 그의 복부를 인정사정 없이 가격했다. 배를 걷어차인 장두식은 숨이 막혀 총총거리며 몸을 웅크렸지만 이하은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꾀병 부리지 말라고 호통쳤다. 그녀는 산에서 네가 걷어찼던 그 노인이 7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이 산을 오르내렸다고 말하며 젊은 놈이 벌써부터 엄살이냐고 비꼬았다.
장두식은 고통 속에서도 그 노인이 대체 누구길래 이 미친년들이 이러는 것인지 물었지만 이하은은 대답 대신 다시 한번 그의 복부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그녀는 몸으로 직접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학습법이라며 그의 자세를 강제로 교정하기 시작했다. 강수진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두식의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아 네가 건드린 그 노인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괴물로 만든 스승이자 전직 특수전 사령관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 말을 들은 장두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단순한 힘없는 노인네인 줄 알았던 사람이 대한민국 최정예 살인 병기들의 스승이었다니. 이것은 운명이 그에게 내린 가장 가혹한 장난 같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지만 강수진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을 뿐이었다. 강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훈련 강도를 높이라고 지시했고 이하은은 장두식을 끌고 운동장 한 구석에 있는 진흙 구덩이로 향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 물이 고여 썩어가고 있는 그 구덩이는 악취가 진동했지만 이하은은 망설임 없이 장두식을 그 안으로 처박았다. 얼음장 같은 흙탕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오자 장두식은 살기 위해 허우적거렸지만 이하은은 긴 막대기로 그의 어깨를 누르며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짓밟고 생존에 대한 절박함만을 남기기 위한 극한의 정신교육이었다.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장두식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비싼 시계는 진흙 속에 묻혔고 명품 구두 대신 맨발이 날카로운 돌멩이에 긁히고 있었다. 그는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쳐들 때마다 두 여자의 경멸 어린 시선을 마주해야 했고 그 시선은 그가 예전에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 보냈던 눈빛과 똑같았다.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이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의 물고문 같은 얼차려가 끝나고 이하은은 축 늘어진 장두식을 구덩이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강수진은 그런 그에게 다가가 수통에 담긴 물을 얼굴에 뿌려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니 정신줄 놓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오늘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진짜 지옥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 말은 장두식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게 들렸다. 장두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지만 두 여자의 감각은 레이더처럼 예민해서 그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몰래 손에 쥔 돌멩이를 던지려 하자 강수진은 보지도 않고 그의 손목을 밟아버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장두식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고 그는 이제 반항할 의지조차 완전히 꺾여버렸다. 강수진은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내려다보며 잔머리 굴릴 힘이 남아있는 걸 보니 훈련이 부족한 것 같다고 싸늘하게 말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산속의 기온은 더욱 떨어졌고 젖은 옷을 입은 장두식에게는 저체온증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는 제발 따뜻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이하은은 운동장을 계속 뛰게 함으로써 체온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멈추면 얼어 죽고 뛰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장두식은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운동장을 돌고 또 돌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살아야 한다는 동물적인 본능만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절대적인 무력감이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여명이 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밤새 이어진 고강도 훈련으로 장두식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냈고 정신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강수진과 이하은은
밤을 꼬박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지칠 줄 모르는 기계처럼 보였다. 장두식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죽지 못한 것을 원망해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강수진은 떠오르는 해를 등지고 서서 장두식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고, 그는 기어가다시피 하여 그녀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녀는 장두식의 꼴이 말이 아니라고 조소하며 이제 겨우 입소식이 끝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대로 이것은 단지 맛보기에 불과했고, 앞으로 일주일간 이어질 지옥주는 그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릴 예정이었다. 장두식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닥을 긁었지만 벗어날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제 장두식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으로 치러야 할 시간이었다. 강수진과 이하은은 그에게 잠시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고 다음 훈련 코스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그들의 계획은 철저하고 완벽했으며 장두식이 갱생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폐인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 풍경 속에서 악인의 비명 섞인 기합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며 산봉우리의 실루엣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장두식에게 아침에는 희망이 아닌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젖은 군복을 입고 얼어붙은 땅바닥을 굴러야 했고, 그의 눈은 탁에 들어가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다. 강수진은 몽롱해진 장두식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주 헬위익의 시작이라고 차갑게 선언했다. UDT 훈련에 꽂히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는 지옥주는 일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극한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과정이었고, 장두식은 그 지옥의 문턱을 이제 막 넘어서고 있었다. 이하은은 폐교 뒤편에서 썩어가던 거대한 통나무 하나를 어깨에 메고 나타나 장두식의 앞에 쿵 하고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것이 너의 새로운 전우이자 생명줄이라고 말하며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도 절대 이 통나무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장두식은 통나무의 엄청난 크기와 무게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강수진의 서슬퍼런 눈빛에 못 이겨 억지로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졌다. 썩은 나무 껍질이 어깨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를 힘이 없어 그저 신음만 흘릴 뿐이었다. 머리에 이고 선착순 실시 이하은의 호각 소리와 함께 장두식은 무거운 통나무를 머리에 이고 운동장 끝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목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박감이 전해져 왔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이하은의 몽둥이가 두려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해할 겨를도 없이 오직 이 순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다리를 움직였다. 그의 화려했던 과거와 명성은 이 무거운 통나무 아래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먼지 조각처럼 흩어져 버렸다. 운동장을 반 바퀴도 돌지 못하고 장두식이 쓰러지자 무거운 통나무가 그의 몸을 덮치며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강수진은 다가와 그의 머리를 군화발로 누르며 흙탕물을 마시게 했다. 그녀는 네가 괴롭혔던 사람들도 이렇게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당해보는 것이라고 싸늘하게 말했다. 장두식은 입안 가득 들어오는 모래와 흙탕물에 구역질을 해댔지만 강수진의 발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장두식에게 주어진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바닥에 던져진 주먹밥 한 덩이뿐이었다. 그것도 흙먼지가 잔뜩 묻은 상태였지만 굶주림과 탈진 상태에 빠진 그에게는 그것마저도 감지덕지였다. 하지만 이하은은 그가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뒷짐을 지게 한 뒤
개처럼 입으로만 밥을 먹으라고 명령했다. 장두식은 치욕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흙 묻은 주먹밥을 허겁지겁 씹어 삼켰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지만 생존 본능은 자존심보다 훨씬 강력했다.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강수진은 그를 근처에 얼음장 같은 계곡물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늦가을의 계곡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고 장두식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턱을 딱딱 부딪히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강수진은 그를 물속에 목까지 잠기게 한 뒤 저체온증이 올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지시하며 밖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UDT의 냉수 온욕 훈련이라며 차가운 물속에서 정신을 맑게 하고 지난날의 죄를 씻어내라고 조롱 섞인 훈계들 던졌다. 장두식의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 강수진은 그에게 다가가 과거 그가 폭행했던 피해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대라고 신문했다. 장두식은 너무 많은 사람을 때리고 괴롭혀서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웅얼거렸지만 그때마다 강수진은 그의 머리를 물속으로 쳐박았다. 숨이 막혀 버둥거리는 그를 다시 끄집어 올리며 그녀는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름들이 너를 지옥 끝까지 쫓아다닐 것이라고 저주했다. 장두식은 공포와 추위 속에서 잊고 있었던 피해자들의 얼굴이 환영처럼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괴로워했다. 해가 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지만 장두식에게 수면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하은은 그를 운동장 한가운데 세워놓고 잠이 들려고 할 때마다 양동이로 물을 뿌리거나 귀에다 대고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그를 깨웠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인 수면 박탈이 이어지자 장두식은 서서히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들었다. 눈앞에 헛것이 보이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이하은은 그를 쉴 새 없이 몰아붙이며 정신줄을 놓지 못하게 괴롭혔다. 사흘째 되는 날 장두식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오직 1번 교육생이라는 호칭에만 반응하는 기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강수진이 손가락만 까딱해도 조건반사적으로 바닥에 머리를 박거나 굴을 준비를 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에 멍이 들지 않은 곳이 없었고 손톱과 발톱은 깨져 피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강수진은 아직 멀었다고 판단하며 그의 내면에 남아있는 쥐꼬리만한 반항심조차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훈련 강도를 늦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었다. 강수진은 장두식에게 낡은 배낭에 돌덩이를 가득 채워 짊어지게 한 뒤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산악 구보를 시켰다. 장두식은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흘러나왔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공포심에 비틀거리며 산을 올랐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강수진의 차가운 독촉 소리는 저승사자의 목소리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지배하던 도시가 얼마나 작고 하찮게 보이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나흘째 밤 이하은은 장두식을 폐교의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 근처로 데려갔다.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은 구더기와 오물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장두식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UDT 훈련 중 가장 악명 높은 구토 유발 훈련을 변형한 것이었다. 장두식은 울부짖으며 거부했지만 이하은은 그를 발로 차서 오물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 허우적거리는 그를 보며 이하은은 네 마음속이 저 오물보다 더 더럽고 썩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일갈했다. 오물 속에서 기어나온 장두식은 구역질을 하며 바닥을 기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그저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고 강수진과 이하은이 시키는 대로라면 똥이라도 먹을 기세였다.
강수진은 호스를 가져와 그에게 거칠게 물을 뿌려 오물을 씻어내 주었지만 그 물살마저도 채찍처럼 아프게 느껴졌다. 장두식은 차가운 물을 맞으며 흐느껴 울었고 그 눈물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흘리는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자 패배의 인정이었다. 닷새째 되던 날 강수진은 장두식에게 펜과 종이를 던져주며 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죽음을 목전에 둔 심정으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하려는 의도였다. 장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지만 막상 쓰려고 하니 떠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부하들은 돈으로 맺어진 관계였고 가족들마저 그를 두려워하거나 피했기에 그에게 진정한 의미의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백지를 앞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고독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이하은은 울고 있는 장두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나약한 소리 집어치우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아직 훈련이 끝나려면 이틀이나 남았다고 상기시키며 그를 다시 연병장으로 끌고 나갔다. 장두식은 이제 걷는 것조차 힘들어 네 발로 기어 다녔지만 훈련은 멈추지 않았다. 타이어 끌기, 진흙탕 포복,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PT 체조가 반복되었다. 그의 정신은 산산조각이 났고 오직 명령에 복종하는 본능만이 남은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장두식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를 찾기도 하고 자신이 때렸던 박영감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다. 강수진은 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그의 상태를 체크했는데 이는 그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장두식의 무의식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책감과 공포를 관찰하며 그가 비로소 인간이 되기 위한 껍질을 깨고 있다고 판단했다. 열에 들뜬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도끼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엿새째 아침 장두식은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반항기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순한 양처럼 두 교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강수진은 그에게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고 말하며 폐교 건물 옥상으로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난간 끝에 선 장두식은 현기증을 느꼈지만 강수진은 그에게 뛰어내릴 각오로 살아가라며 극한의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물론 바닥에는 안전 매트가 깔려 있었지만 장두식의 눈에는 까마득한 낭떠러지로만 보였다. 일주일간의 지옥주 훈련은 장두식이라는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재구성하는 용광로와 같았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충격과 변화를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전라북도를 호령하던 거만한 보스가 아니었고 강수진과 이하은이라는 절대적인 힘 앞에서 생존을 구걸하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강수진은 옥상 난간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그를 내려다보며 이제 1단계 교육이 끝났을 뿐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때 산 아래쪽에서 심상치 않은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던 엔진 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곧이어 굉음과 함께 낡은 교문의 철조망이 뜯겨나가며 검은색 승합차들이 연병장으로 난입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선 차량들에서는 강목과 쇠파이프 그리고 불법 개조된 사냥용 엽총으로 무장한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장두식이 며칠째 연락이 두절되자 위치 추적을 통해 찾아온 조직의 잔당들이었고 그 수는 얼핏 보아도 30명이 넘어 보였다. 고요하던 산속의 폐교는 순식간에 욕설과 고함 소리로 뒤덮였고 그들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사라진 보스를 찾아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 장두식은 옥상 난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안도감보다는 본능적인 공포를 먼저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의 부하들이 구원자가 아닌 먹잇감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오지마 도망쳐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차량의 엔진 소리와 부하들의 고함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부하들은 옥상에 있는 장두식을 발견하고 환호하며 건물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수진과 이하은은 이미 부하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유령처럼 옥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건물 내부의 어둠 속으로 스며든 상태였다. 강수진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손목시계에 베제를 돌렸고 이하은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전술 단검의 날을 세우며 사냥 준비를 마쳤다. 그녀들에게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지난 일주일간의 지루한 훈육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실전 훈련 기회였다. 두 여자는 눈빛 교환만으로 작전 구역을 나누었고 폐교 건물 전체가 거대한 함정이자 사냥터로 변모했다. 건물 1층 로비로 진입한 조직원들은 어두컴컴한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보스의 이름을 외쳐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을씨년스러운 바람소리뿐이었다. 선두에 선 행동대장이 손전등을 비추며 계단 쪽으로 향하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전등을 정확히 깨트리며 주위를 암흑천지로 만들었다. 당황한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천장 배관 위에 매달려 있던 이하은이 소리 없이 낙하하여 행동대장의 목을 다리로 감아 비틀었다. 의악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나머지 일당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하은은 어둠 속에서 야생동물처럼 움직이며 조직원들의 사이를 파고들었고 그녀의 주먹과 발은 정확하게 급소만을 타격했다. 그녀는 살상보다는 전투 불능 상태를 만드는 데 집중했는데 팔꿈치로 관절을 가격하거나 무릎으로 허벅지를 찍어버리는 기술들은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총을 든 조직원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이하은은 이미 그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손목을 꺾고 총을 빼앗아 분해해버렸다.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적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상의 그림자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한편 2층으로 우회하여 올라온 별동대는 복도에 설치된 낚싯줄 함정에 걸려 넘어지며 혼란에 빠졌다. 강수진은 707 시절 익힌 부비트랩 설치 기술을 응용하여 폐교의 낡은 자재들을 치명적인 무기로 변모시켜 놓았던 것이다. 넘어진 조직원들의 머리 위로 시멘트 가루가 든 양동이가 떨어져 시야를 차단했고 그 하얀 연기 속에서 강수진이 나타나 삼단봉을 휘둘러 그들을 하나씩 잠재웠다. 그녀의 타격은 절도 있고 강력해서 한 번 맞은 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을 굴러야 했다. 옥상에 있던 장두식은 건물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타격음을 들으며 전율했고 자신의 정예 부대라 불리던 조직이 무너지는 소리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폭력의 세계가 진짜 전문가들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소꿉장난에 불과한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았지만 건물 안은 이미 전쟁터였고 그 전쟁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장두식은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아 제발 부하들이 죽지 않기만을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강수진은 2층 복도를 정리한 뒤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려 건물 외벽을 타고 3층으로 침투하려는 조직원들의 배후를 급습했다. 그녀는 로프를 이용해 벽을 타고 내려오며 허공에서 두 발로 적의 등을 가격해 1층 화단으로 떨어뜨렸다.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비현실적인 움직임에 남은 조직원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뒷걸음질 쳤지만 강수진은 그들에게 도망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회전시키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과도 같았다. 이하은은 1층을 완전히 제압한 뒤 계단 난간을 타고 2층으로 날아올라 강수진과 합류하여 남은 적들을 포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직의 2인자라 불리는
부두목과 그의 경호원 몇 명뿐이었는데 그들은 공포에 질려 교실 구석에 몰려 있었다. 부두목은 떨리는 손으로 잭나이프를 휘두르며 오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이하은은 비웃음을 흘리며 맨손으로 그 칼날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부두목의 비굴한 비명이 울려 퍼졌고 그것으로 조직의 저항은 완전히 끝이 났다. 폐교의 운동장과 복도는 신음하는 장두식의 부하들로 가득 찼고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은 오직 강수진과 이하은뿐이었다. 두 여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기는커녕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은 채 쓰러진 자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강수진은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을 취해 뒷수습을 지시하는 듯했고 이하은은 쓰러진 조직원들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채증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능숙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장두식은 옥상으로 올라온 강수진에 의해 멱살이 잡혀 질질 끌려 내려왔고 참혹한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팔다리가 꺾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강수진은 장두식의 얼굴을 움켜쥐고 쓰러진 부하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이것이 너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네가 믿던 힘과 숫자가 진짜 강함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네가 저지른 폭력이 결국 너에게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 똑똑히 기억하라는 경고였다. 패배감에 젖은 장두식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하며 제발 부하들만은 살려달라고 처음으로 남을 위해 애원했다. 그 모습은 일주일 전 산에서 노인을 폭행하던 거만한 조폭 두목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강수진과 이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고 이제 교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단순히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악인의 영혼을 부수고 그 자리에 공포와 참회를 심어주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강수진은 쓰러진 부두목에게 다가가 장두식을 데리고 당장 꺼지라고 명령하며 만약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복수를 꿈꾼다면 그때는 정말로 아무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두목과 부하들은 성한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서로를 부축하며 허겁지겁 차에 올라탔다. 장두식은 멍하니 서 있다가 이하은의 발길질에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차로 향했는데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였다.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망치듯 빠져나간 뒤 폐교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바닥에는 부서진 무기들과 핏자국, 그리고 타이어 자국만이 그날의 처절했던 전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강수진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껌통을 발견하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발로 차 멀리 날려보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지평선을 바라보며 이번 일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되새기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 구현이라기보다는 힘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청소에 가까웠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며 따스한 햇살이 폐교를 비추었지만 그곳에 남은 냉기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강수진은 주머니에서 박영감의 낡은 지팡이를 꺼내 들고 먼지를 털어내며 이제 주인에게 돌려줄 시간이 되었다고 중얼거렸다. 이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량을 대기시켰고 두 여전사는 전장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장두식과 그 일당의 기억 속에 심어진 공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남아 그들의 남은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이었다. 폐교에서의 소란이 잦아들고 조직원들이 모두 도망친 뒤 강수진과 이하은은 넋이 나간 장두식을 다시 차량에 태워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장두식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볼 기력조차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의 지옥 같은 훈련과 방금 전 목격한 압도적인 무력 충돌은 그의 영혼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그는 자신이 이제 어디로 끌려가는지, 살아서 돌아갈 수는 있는지조차 묻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두 여자의 손에 완전히 맡겨버린 체념의 상태였기 때문이다. 차가 멈춰 선 곳은 전주 시내의 한 종합병원 주차장이었고, 이곳은 일주일 전 장두식이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박영감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다. 강수진은 장두식에게 내리라는 눈짓을 보냈고, 그는 퉁퉁 부은 발을 이끌고 절뚝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병원의 하얀 건물은 그에게 있어 또 다른 심판의 장소처럼 느껴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이하은은 그의 등 뒤에 서서 말없이 병원 정원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켰고, 장두식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박영감이 늦가을의 햇살을 쬐고 있었다. 다리에 깁스와 얼굴에 남은 멍자국은 일주일 전에 참혹했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지만, 노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장두식은 멀리서 노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뒤에서 버티고선 강수진의 기척을 느끼고 다시 이를 악물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실체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고,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강수진과 이하은은 장두식을 박영감의 앞으로 데려가 세웠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초라한 몰골의 사내를 응시했다. 장두식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땀과 흙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일주일 전 산에서 마주쳤던 그 거만하고 위세등등하던 조직 보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두려움에 떠는 한 마리의 짐승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박영감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듯 잠시 미간을 찌푸리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장두식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압도적인 공포와 깨달음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복종 행위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참회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무심코 휘두른 폭력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처절한 사죄였다. 정원을 지나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는 창피함조차 느끼지 못했다. 박영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떨고 있는 장두식의 어깨에 성하지 않은 손을 가만히 올려주었다. 노인의 손길은 예상과 달리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전해지자 장두식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 통곡으로 변해버렸다. 박영감은 젊은 사람이 힘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법일세라고 나직하게 타이르며, 진정한 힘이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평생을 전장에서 피와 죽음을 목격하며 살아온 노장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장두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강수진은 스승과 죄인 사이의 이 장면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녀 역시 과거 훈련 시절 박영감에게 수없이 들었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힘은 칼과 같아서 함부로 휘두르면 자신까지 베이게 된다는 그 철학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었다. 장두식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린 폭력의 탑이 모래성보다 약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과 동시에 새로운 의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다시는 주먹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사죄가 끝난 뒤 강수진은 장두식을 병원 구석으로 데려가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그녀는 우리는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만약 네가 다시 예전처럼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조직을 재건하려 든다면 그때는 일주일간의 훈련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묻다 박았다. 이하은 역시 옆에서 내 부하들 관리 잘해라. 또다시 설치면 그땐 정말로 묻어버릴 거니까. 라고 덧붙이며 섬뜩한 살기를 내뿜었다. 장두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닭 조는 듯한 자세로 맹세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강수진과 이하은은 박영감에게 경례를 올리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녀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그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그녀들이 행한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인 제재였지만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악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점에서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그것으로 모든 대화는 충분했다. 그녀들은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령이 될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전라북도 일대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악명 높았던 쌍용파가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는 것이었다. 조직의 보스였던 장두식은 가지고 있던 모든 불법 사업장을 정리하고 그 수익금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재단의 익명으로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았다.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정작 장두식 본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무릎을 문지르며 그날 밤 산속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장두식의 식당 한켠에는 겸손이라는 글귀가 적힌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1년 전 병원에서 퇴원하던 박영감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받은 친필, 휘호였다. 그는 매일 아침 그 글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손님들에게 거스름 돈을 더 주거나 밥을 고봉으로 퍼주는 인심 좋은 사장님으로 견해 있었다. 과거에 흉포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삶의 무게를 아는 중년 남자의 깊은 눈매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서 밥을 먹고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강수진 중령은 국방부로부터 새로운 특수임무부대 창설을 위한 호출을 받고 서울로 복귀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영감이 보낸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불살부살의 활인검 호른겜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적을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적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녀는 그 어려운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해낸 것이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하은은 전역 후 민간군사 기업 PMC의 교관으로 스카우트되어 해외로 떠났는데 그녀의 교육 방식은 악랄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녀의 훈련을 거친 대원들은 전장에서 놀라운 생존율을 기록했고 그녀는 지옥에서 온 마녀라는 별명과 함께 전설적인 교관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녀는 가끔 훈련병들이 엄살을 부릴 때면 한국의 어느 산속에서 겪었던 한 조폭 두목의 이야기를 해주며 그들의 길을 꺾어놓곤 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실화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말이다. 덕유산의 단풍은 다시 붉게 물들었고 등산로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약자를 괴롭히는 무례한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산신령이 노하여 악당들을 혼내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구전되었고 사람들은 산을 오르며 서로에게 양보하고 인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박영감은 완쾌된 다리로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두 명의 수호천사가 함께 걷고 있는 듯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힘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이며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강수진과 이하은, 그리고 박영감과 갱생한 장두식의 삶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되겠지만 그날 밤 산속에서 맺어진 기묘한 인연은 그들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폭력이 난무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찾아오듯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에서도 갱생의 꽃은 피어날 수 있다. 장두식은 매일 새벽 시장을 보러 가는 길에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날의 맹세를 되새긴다. 다시는 약자를 짓밟지 않겠습니다. 그 맹세는 그를 옥죄는 사슬이 아니라 그를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그 맹세가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매서운 눈동자가 있음을 그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받은 진정한 선물이었다.